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계획대로라면 연말에 서울을 오게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보시죠.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답방, 빠른 비핵화 뒤 경제개발 집중하고 싶다.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왔을 경우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은 어딜까요? 화면 보시죠. 김정은 최대 관심사 경제개발, 서울 온다면 위의 내용은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서로 답방을 약속했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렇다면 방남을 한다면 어딜까요? 혹시 경제 관련 대기업 사업장, 공장 이런 걸까요? 아니면 싱가포르 방문 때처럼 서울 야경을? 아니면요, 백두산에 이어서 한라산 방문.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관심사는 빠른 경제 발전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에 왔을 때, 방남했을 때 과연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일단 영상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 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는 차원에서 우선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광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용한 참관이나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예정대로 연말에 서울에 왔을 경우 과연 어디를 가장 가보고 싶어 할까요?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네, 정한범 교수. 예, 물론 경제와 관련된 지역들을 가고 싶을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보다 광화문을 제일 먼저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광화문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까지 촛불 혁명이 있었고 아마 북한에서도 도대체 이 광화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게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명동이네. 그러고 나서 이제 명동. 우리 서울의 심장과 같은 명동 가서 활기찬 거리,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그 명동 거리를 한번 가보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는 강남역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서울의 새로운 중심이잖아요, 강남역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평양에서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여명거리나 뭐 과학저거리나 이렇게 신도시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마도 남한이나 아니면 중국을 모델로 해서 뭔가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한국에 오면 그래도 제일 번화한 자본주의의 그 상징과도 같은 위치가 명동이나 강남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다 가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명동, 강남역. 얼핏 보면은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가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더 오고 싶죠. 중국 사람들이 왜 거길 가는지 자기도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홍대 앞을 가고 싶지 않을까. 하나 좀 추가하시면 어떨까요? 이 MBN 앞에 보면은 한옥마을이 있는데 남산한옥마을. 여기 중국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여기도 사실 볼만한데요. 그럼요. 여기도 한번 와야죠. 알겠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저는 정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불가능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오지 못하면은 이전에 김정일 위원장 때 실제로 여기 지금 와서 검토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김영춘이 와서 결국은 이제 시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신변이 보장이 안 된다는 이유가 가지고 저 일정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4대 기업을 다 갈 것 같아요. 산업 현장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잠은 당연히 워커힐에 투자하니까 SK에 신세를 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워커힐로 정해졌습니까? 제가 보기엔 거의 뭐 할 데가 거기뿐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 SK는 사람들 빼고 난리 나죠, 이제. 그러겠죠. 경우가 엄청나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 반도체를 들리고 싶을 거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주에 LCD 반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 전기차를 하는데 중간에 한 번은 KTX를 타고 이동하는 일정을 일부러 만들지 않을까.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는 KTX. 왜냐하면 지금 북한에 그걸 연장해 주기를 굉장히 바라는데 KTX 타면서 좋은데 하면서 이거 우리 저기 신의주까지 깔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까는 게 이게 한두 푼이 아닌데요, 이 KTX. 신의주까지 깔려면은 뭐 한 10조 들어간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님. 결국 백록담으로 올 것 같아요. 백록담이요? 왜냐하면 제주에서 남북미 정상들 간에 이 회담이 열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전선언이나 비핵화 문제가 진척이 있어야만 김정은의 위원장의 남한 서울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가장 좋은 곳은 남북미가 만날 수 있는 곳은 제주도다. 제주도. 그리고 지금 경제에 집중하자고 하지만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은 태극기 부대가 반대한다 이것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참모들이 남한 가면 안 돼, 남조선 가면 큰일 납니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겠다 강행을 했던 것은 가겠다는 것 속에는 전제가 비핵화 종전 문제가 좀 풀리는 그런 전제이기 때문에 그 꼭지를 따야 되면 제주도에서 결국 남북미가 만나야 된다. 그럼요. 제주도를 방문한다면 혹시 한라산을 올라갈 걸로 보시죠? 당연히 한라산을. 근데 한라산은 백두산과 달리 차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손영무 장관이 비난을 좀 받았습니다만은 헬기장을 만들겠다. 한라산에.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또 환경단체가 굉장히 반대할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그 유네스코에 허락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유산인데? 지금도 헬기장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쓰레기 치우는 용도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한라산은 상당히 많이 걸어 올라가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윤기찬 부대변인. 저는 뭐 북한이 전면 개방은 꺼려할 거고 이제 특구 형식의 개발을 할 텐데 가장 전형적인 게 지금 자치도 형태인 제주도의 관광 특구, 인프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마 제주도를 와서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제주를 꼭 갈 거다. 관광 이런 데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차지영 교수님. 저는 울포수로 뭡니까? 울포수가 울산 찍고 포항 수원입니다. 오늘 보니까 특이한 용어를 많이 쓰시네요. 그냥 제가 한번 울산 찍고 포항 수원으로 가지 않을까. 수원이요? 그러니까 수원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지금 우리나라의 뭐 산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를 비롯해서 조선 뭐 여러 가지 기계 화학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이라 해서 서울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너무 갇혀 그렇죠. 있으면 안 된다. 우리 그러니까 측에 온다는 건데 서울의 그렇죠. 서울이 상징적이니까 서울이라는 거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남한의 답방에서 가장 크게 아마 주목해야 부분은 결국 경제, 비핵화 이후 그 너머 자신이 시선이 가 있는 경제 협력을,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남한을 어떻게 벤치마킹 할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비행기 타고 울산 가서 울산에서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포항으로 이동해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지금 제철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산업의 기초는 또 제철이기 때문에 그걸 둘러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항에서는 아마 KTX를 타고 수원으로 이동해서 삼성전자 또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서 그런 가전 산업들을 또 둘러보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KTX 그 김여정 부부장이 와서 자기 오빠한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서울 말고 지방의 인구는 어떻게 살까?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KTX 타고 울산과 포항을 가면서 대한민국의 지방의 삶은 어떤 것인지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작용하지 않을까요? 저렇게 된다면 이른바 차, 철,
전자 방문이 될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저도 일단 이게 숙소는요. 정택은 MC에게 워커힐밖에 대안이 없어 보이고요. 워커힐이 정해진 것 같으네요. 갑자기. 그다음에 종전선언이 만약에 같이 이루어진다면 종전선언에게 저는 제주도, 한라산 이게 대안밖에 없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기반한 장소를 좀 적어봤는데 저는 이게 꼭 갈 때가 서대문 형무소. 서대문 형무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일단 이게 항일 독립투쟁의 상징적인 장소고요. 중요한 게 6.25 때 김일성이 서울에 3번 왔어요. 근데 처음 왔을 때 관계가 청와대하고요. 바로 이게 서대문 형무소에 가서 방문했습니까? 서대문 가서 이게 정치범들 많잖아요. 남로당이나 다 이게 석방을 시켜줬거든. 뭔가 이게 해방을 시킨다는 의미. 저는 이게 김일성 할아버지 뭔가 이게 유언을 계산하는 측면에서 서대문 형무소가 있고요. 굉장히 독특한 장소 설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경복궁 있잖아요. 경복궁은 이게 조선 500년 법궁입니다. 근데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조선의 법통을 어느 정도 이런 나라기 때문에 저렇게 경복궁도 역사 유적지로서 그렇게 연결이 되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경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럼 이게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1위 하는 데는 삼성전자 반도체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상징적으로 경제. 저는 이게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해보고 아까 그 한라산이나 워커힐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듣고 보니까 또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네,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사실은 그 조선의 수도가 서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을 잃는다 그러면 본인들이 마이너스예요. 평양이 수도였던 때 오구려라든지 고려라든지 개성이나 그게 자기들이 정통성으로 보지 사실은 괜히 경복궁을 가서 여기가 옛날에 수도였다 이걸 강조할 필요 없다 이거죠. 고조선을 이어받은 거죠. 고조선. 산업시설인 건 모두 일치하는데 저는 아마 포스코는 꼭 가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스코 어떻게 지었냐면 대일 배상금으로 지었거든요. 지금 북한이 지금 일본하고는 굉장히 대면하고 협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협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거를 어떻게 경제 개발에 쓸 건가를 아마 보고 싶어 할 건데 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모든 산업의 기반이고 대일 배상금 문제가 있고 그럼 아마 저는 다른 산업들도 가지만 포스코에서는 아마 많이 꼭 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쫙 들어봤는데 다양한 답변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독특한 장소 설정도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이요. 고조선을 이어받은 거예요. 원래 고조선이 조선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조선이라는 거죠. 저는 경복궁 오늘 서정욱 변호사가 조선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소 얘기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오후 7시 1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와이드는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우리 유튜버들께 손 한번 흔들어 드릴까요? 추석 인사 좀 하겠습니다. 흔들어 주시죠.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한손 든 사람 별로 없네. 혹시 이 방송을 북한에서도 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추정을 좀 제 마음대로 좀 해봅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사합의문 서해 완충지대에 들어가 있죠? 이게 좀 논란입니다. 국방부 NLL은 건드릴 수 없는 상수다. 북이 많이 양보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남북 군사합의 완충지대 논란 왜 그럴까요? 19일 군사합의 발표 직후 서해 완충지대 구역 길이를 80km, 북측으로 40, 남측으로 40 이렇게 80km로 표시해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실제 보면요. 80이 아닙니다. 135k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NLL을 기준으로 하면요. 북쪽으로 50km, 남쪽으로 85km 가서 남측으로 더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하니까 실무자의 실수다. 해당 부분은 삭제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야당 쪽이나 어떤 군 전문가 쪽에서는 이게 NLL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다. 이거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당국자는요. NLL은 건드릴 수 없는 상수다 이렇게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당초에는 80km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국방부가 설명을 어떻게 한 건지 원래는 80km, 위아래 40km씩 설명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135였어요. 그래서 또 설명이 나온 게 원래는 이 NLL의 가장 북쪽에서부터 50km로 북쪽 설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NLL의 가장 낮은 쪽에서 30km로 우리 지역을 설정하고 중간 지역을 빠뜨렸다 설명해서 그러니까 55km 가운데를 빠뜨렸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NLL 기준보다는 서해 지역 전체에 대한
어떤 구역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NLL을 꼭 어떤 기준으로 삼은 게 아니다라는 설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 듣겠습니다. 해상에서는 특히 서해 지역을 명시하였습니다. 서해 지역은 북측으로 치면 덕적도 이남부터 우리 측의 초도 이북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킬로, 우리 40여 킬로가 되어서 길이가 80킬로가 되고요. 지상 5킬로, 해상 각각 40킬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선적인 거리로 보면 80km가 아닌 거는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준용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당초 해설 자료를 내면서 그 키로수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저희가 지켜야 될 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키고 나갈 예정이며 그거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네, 정한범 교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이 핵심이 뭡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말하는? 예. 뭐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긴장 완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북한에서 느끼는 감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우리가 군사 훈련을 하면요, 우리는 사실 북한이 금방 쳐내려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뭐 쉽게는 하지 않지만. 북한은 정찰 장비가 별로 없습니다. 정찰 자산이.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거기는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훈련할 때마다 북한은 비상이 걸려요. 정말 비상이 걸려요. 거기는. 아마 그게 이제 북한 입장에서 그 요번에 이런 그 완충지대를 설정하자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이유는 우리나 북쪽이나 어떤 그 단순한 훈련이나 이동인데 이것을 상대방이 적대적인 행위로 오인해서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자.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논란이 시작된 겁니까? 그런데 지금 NLL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제 그 화면을 좀 아까 그 지도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 바다의 넓이로 생각하면 우리 쪽이 훨씬 많아요. 그건 이제 충분히 그 면적만 가지고 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바다가 우리 쪽에 훨씬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히 바다의 면적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저 지도를 보시면 그 해안선을 따라서 북한의 해안선이 쭉 보이죠. 저기 북한의 해안포들이 진비하게 있습니다. 해안선은 북한 쪽이 또 많네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나라 해안선은 사실 얼마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북한이야말로 남한을 겨냥하고 있는 해안포나 이런 것들을 무력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설명을 왜 80km로 잘못합니까? 그건 뭐 또 다른 문제고요. 이제 뭐 그리고 이제 또 이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사실 제가 이제 판정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연평도 해전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근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와 북한 배가 가까이 만나서 이게 전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뒤로 물러서면 사실 누구한테 손해냐? 북한한테 절대적으로 손해입니다. 저 NLL이 그어진 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거예요. 이제 유엔이. 근데 일방적으로 그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저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북한이 해군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북한은 원거리 사격이 불가능해요. 우리는 원거리 사격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치입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지금 이제 처음 설명을 잘못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사실은 실무자의 실수였다라고만 해명할 수가 없는 문제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정 교수님 얘기와는 다른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제까지 NLL이라는 것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방개선이라는 것을 영토적 개념으로 봤던 거는 우리가 서해 5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해 5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소위 해안포뿐만 아니라 야포라는 건 항상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거기서 지금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해안포가 몇 문이냐라는 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실제로 훈련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처럼 야포 공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함대를 어디서 움직여야 되냐면 평택에서 이동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따지자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실제로 안보적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 군사 합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이제 5가지의 큰 조항이 있거든요. 지상에서의 적대행위, 해상에서의 적대행위, 공중 적대행위, 지피철수, 한강하고 공동이용 그 중에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서해저 완충지대입니다. 그 중에서 논란이 없는 부분들이 지상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하기 위해서 완충지대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 협의를 언제부터 했냐면 지난번 4.27 회담 이후에 7월부터 군사실무 회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달 반이 지났는데 국회에다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방향에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은 이 정도 선입니다. 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국회에다 했어야 마땅하는데 그거를 전혀 안 했고 알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속에서 비준을 강행하려고 잠깐만 하지 말고 지지 결의안 정도를 국회에서 추진을 하시고 나중에 지금 이미 남북미 회담 과정을 통해서 종전까지를 가자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연휴에 얘기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강기정 전 의원님. 우선 지금 우리 국방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건 면적으로 따지면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리로 따지면 위쪽으로 50km 아래쪽으로 85km 돼서 우리가 손해본 것 같지만은 면적 직사각형으로 바다 면적으로 보면 우리 해역과 북한 해역이 동일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오히려 이번에 보면 해안선 기준으로 보면 북쪽은 270km가 들어갔고 남쪽은 100km가 들어갔고 포 기준으로 가면 북쪽은 600개가 배치되어 있고 우리는 100개가 배치되어 있다. 이건 완전히 북한이 엄청난 손해다. 그럼 북한은 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을 비핵화 협상이나 여러 가지 지금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남과 북이 서로 양보한 거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마치 50대 85 그 길이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거 해안선 그 남북의 경계선을 긋는 그런 자리가 아니란 거죠. 알겠습니다. 자, 윤기찬 부대변인. 이게 뭐 등면적 이런 걸 떠나서 이 지형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가치가 뭐냐면 우리는 칼이에요. 북한은 거의 방패거든요. 쉽게 말하면 평양이나 개성을 상대로 한 우리는 공격력이 거기에 집중되는 곳이고 북한은 방어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굳이 유불리를 따지자면 우리 정 교수님과 다르게 우리가 불리해진 거죠. 우리 공격을 못하게 된 거예요, 유사시에.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는 공격력을 그냥 제로로 시켜놓고 방어력은 원래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북한이 유리한 협상이었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차재영 교수님. 예. 저는 뭐 이번에 논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NLL 서해 북방 한계선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정치적 문제고 특히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또 우려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됐을 때 국방부의 해명 그 자체는 정말 부적절했다.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은 저는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너무 국민들이 생각해왔던 그러한 감정들, 인식들과는 동떨어진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관련된 발언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지금 진상조사에서 저는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남북이 합의한 군사 긴장 관련된 그 안은 뭐 물론 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 간에는 상호주의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군사적으로 어느 쪽에 유불리를 따져서 등가성을 분명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으로 산수적으로 딱 떨어지게 등가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은 상대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절 1987년에 이 그 중거리 이 그 핵 중거리 그 핵무기에 대해서 간축 협정을 맺습니다. 그게 INF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한 2,600기의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없애는 과정에서 소련이 한 1,800개, 미국이 한 860개 정도를 없애는 걸로 했을 때 미국 내에서 나왔던 건 우리는 적게 줄이지만 저 소련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Trust but verify. 그러니까 믿어라. 그러나 검증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뭐 고르바초프한테도 똑같이 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앞으로 이 군사 긴장 완화 관련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과연 이것이 일행되는지는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이걸
검증할 필요는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제대로 된다면 부릅뜨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NLL은요, 그냥 이게 지도 위에 바다 위에 임의로 그은 선이 아니고 정말 이게 60년 동안 피로 지켜온 사실상의 국경이다, 국경선이다. 피로 지켜온. 예. 장병이 이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외교에서는 상호주의입니다. 그럼 이게 최소한 저는 덩거리 원칙, 내지 덩면적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이게 적용 안 되면 이게 영토 주권 포기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문제는 국방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우리 불신을 스스로 자초한 이런 면이 있고 정말 이게 덩면적이 적용됐는지 철저하게 이게 검증이 필요하다 봐요.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저는 좀 달리 보고 싶습니다. 저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서해 5도가 우리나라가 공격하는 지점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해안포가 황해도에 그 북한의 해안포가 황해도에 밀집돼 있거든요. 포가 쏘면 바로 날아옵니다. 공기부양정이 굉장히 많은데 공기부양정이 한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눈에 가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해 5도는 철저하게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수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전쟁 초기에 바로 점령당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큰 곳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에는 대포를 고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바다의 등면적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무기의 어떤 그 실효성을 봐야 되는 것이지 바다 면적이 바다에 뭐 대포를 설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지금 포괄 안에 보면 북한의 장사정포라든지 해안포라든지 장사정포는 아닙니다. 해안포라든지 아니면 실코어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거라서 서해 5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그 5도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함대가 이동하는 건데 이 수역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평택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함대가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아니, 함대를 갈 수 있는데. 유사시에는 함대가 가죠. 그리고 평상시에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발적인 충돌이든 고의적인 충돌이든 간에 국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방어할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아니, 방어할 수단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어할 수단이 있어요? 어떤 수단? 아까 내가 앞으로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 해군이 다 후방에 그래서 이런 협정은 기본적으로 이 과정이라는 게요. 이번이 알겠습니다. 좀 이례적인 게. 그러니까 아까 국회에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과 원래는 사실은 이런 합의는 신뢰 구축이 전제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신뢰 구축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통상적으로 신뢰 구축 공동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운영에서 통제를 하는 과정을 하는데 정책으로는 바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운영 통제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서 마쳐야 됩니다. 한마디만. 아니, 한마디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다 끝났고요. 어차피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채널 고정하시면 MBN 뉴스팔로 바로 이어집니다.